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를 한번 열어봤어요. 이게 좀 예술 영화여가지고 뭔가 스킵하면서 빨리 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예,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영화는 2010년 제63회 칸 국제영화제 각본상에 빛나는 영화 시입니다. 시. 네, 이창동 감독님의 작품이죠. 극중 주인공 윤정희 배우가 포스터 전면에 먼 곳을 응시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근데 그 표정이 꽤나 좀 슬퍼 보이는 그런 좀 인상적인 포스터로 단 한 글자, 우리말로 시, 외로운 글자 하나가 딱 박혀있는 포스터가 인상적인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윤정희 배우, 주인공을 아예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감독님이 이제 각본을 쓰신 그런 작품이에요. 주인공의 이름이 양미자거든요. 네, 양미자. 예, 윤정희 배우의 본명이 미자입니다. 그래요? 손미자님이셔요. 네.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네, 저는 이거 판도라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이번에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 그 평론가 평 중에 제일 공감됐던 거는 아프고 아름답다였나?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이 영화 보고 싶다고 생각한 지 제가 세보니까 꼬박 10년 만에 봤어요. 보기 시작하면서도 왠지 스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할 만큼 궁금은 한데 어쩐지 조금 두려워진. 그래서 막상 2010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다가 한 2011년, 12년 넘어간 그 겨울 즈음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볼 수 있는 방법이 꽤 마땅치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못 보고 있다가 저는 왓챠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느 예술 영화처럼 내가 그 어떤 특정 감정 그리고 그 주인공의 나이에 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네. 좀 그런 생각과 느린 호흡 그리고 그 많은 여백을 좀 지루함 없이 끝까지 마저 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끝까지 안 멈추고 봤었고 지금 내 나이에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면 그때 보면 또 그대로 또 좋을 것 같은. 왠지 이 영화는 진짜 한 편의 시처럼 그런 그 여백 가운데에서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그 느낌들을 그 여백 사이사이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영화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2010년작이잖아요. 네. 그 지금 21년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봤으면 조금 지금 느끼는 감동보다 덜했을 수 있겠다. 약간 나이가 좀 차야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영화에 음악이 없어요. 맞아요.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없을 수 있어요? 음악이 없어요. 근데 음악이 없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왜 음악이 없지? 왜 없는 거야?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못했고 사람들은 어떻게 봤지? 이러고 사람들이 평을 써놓은 걸 보면서 음악 선율 하나 없었는데도 깊이 그 울림이 있었고 마치 마음속에 뭔가 흐르는 느낌이었다. 이런 걸 보면서 음악이 없었나? 하고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지금 판도라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상의 음악이 깔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죠. 사실적이었고 예전에 저희 게임 얘기할 때 그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이 원래는 우리가 게임을 하면 게임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배경음악이 막 나왔는데 그 하프라이프가 이제 어디 걸어 다닐 때는 그냥 걸어 다니는 소리 이런 것만 들리다가 정말 중요한 부분에만 음악이 나와서 오히려 몰입감이 좋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 맞아. 실제로 우리 일상은 음악이 없지. 그래서 근데 음악 없어도 굉장히 좋았어요. 되게 몰입할 수 있었어요. 그게 영화든 다큐든 다 봤는데 거기 그 장면에서 나왔던 음악 진짜 좋았는데 라고 음악이 남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영화 감독이나 PD님들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영화는 강무리로 한 소녀의 주검이 떠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양미자는 66세에 중학교 3학년인 외손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데 중풍에 걸린 강노인의 수발을 들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간 주인공 미자는 병원 앞에서 슬퍼하는 여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물 위에 떠 있었던 소녀의 엄마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미자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시쓰기 강좌를 신청을 하고요. 강사인 시인 김용탁은 시를 쓰는 것은 사물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면서 마지막 수업 날에는 시를 한 편씩 써오라고 얘기합니다. 미자는 그때 이후로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시상이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그 노트에 적어두기 시작하고요. 시인이 말한 대로 제대로 보기 위해 생활 순간순간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는 전화를 한 통 받는데요. 외손자 종욱이 친구 5명이랑 함께 몇 달에 걸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봤던 그 강에 투신 자살한 여중생이 그 피해자였음을 알게 되죠. 가해자 5명의 아버지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장래, 그러니까 본인 아들들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죽은 여학생에 대한 반성 추모 이런 거는 전혀 없이 한 명당 우리 500만 원씩 뭐 한 3천만 원 정도면 애 엄마가 합의를 해줄 거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 사이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는 할머니 미자는 돈에 대한 것도 또 이 치매에 대한 것도 딸에게 말하지는 못해요. 미자는 합의금으로 쓸 500만 원을 기범 아버지에게라도 빌려보려고 하지만 거절당하죠. 네. 그리고 찾아간 곳은 소녀 희진이 자살한 다리입니다. 예, 강가에 앉아서 시상을 떠올려 보지만 대체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무릎 위에 펼쳐놓은 빈 노트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미자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빗방울이 그때부터 마구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비를 오롯이 그대로 맞은 온몸이 젖은 미자는 강노인을 찾아갑니다. 네. 강노인은 죽기 전에 남자 구실 한번 하고 싶다고 관계를 맺자고 애원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온몸이 젖은 상태의 미자는 강노인에게 원하는 대로 몸을 주게 되죠. 학부모들이 미자에게 희진 어머니와 만나서 합의를 해보라고 해요. 그래도 여자들끼리는 말이 좀 통하지 않겠냐면서요. 근데 돈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안함을 안고 희진 엄마를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햇살이 내리쬐고 떨어진 무언가가 있어서 주워보니 달콤한 살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시상을 떠올려요. 그리고 희진아 엄마를 만났는데 순간 희진아 엄마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꽃에 대해서 그리고 살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는 순간 희진아 엄마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시 돌아보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나죠.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식탁 위에 희진의 사진을 올려놔요. 손자의 행동을 살피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손자는 모르는 일인 것처럼 외면을 하고요. 고민은 더 깊어갑니다. 돈을 못 구했다는 이야기를 하러 갔더니 이 사건 그대로 고발하려고 했던 기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희진 엄마와 이 사람들을 함께 모이는 자리를 오히려 주선을 하고 자리를 기자가 오히려 만들었다는 사실에 미자는 충격을 받고 황급히 자리를 뜨게 돼요. 그렇게 자리를 떠나서 강노인을 찾아가서 돈을 달라 그래요. 나 500만 원만 달라고. 뭔가 못마땅했지만 강노인은 500만 원을 내주죠. 그렇게 받은 500만 원을 기범 아버지와 순창 아버지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고는 물어봐요. 이제 완전히 끝났냐고. 미자의 물음에 순창의 아버지가 뭐랬냐면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어른 중에 누가 고발하면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후에 뭔가 결심한 듯 오락실에 찾아가서 손자를 데리고 와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뭔가 정말 결심한 듯이 얘를 데리고 와서 피자도 한 판 시켜주고 손발톱 다 깎아주고 씻겨주고 이러면서 내일 엄마가 올 거라 그래요. 왠지 이 부분부터 무섭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서 다 정돈을 해주고 얘를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배드민턴을 칩니다. 근데 치던 중에 어떤 아저씨 둘이 와서 그 광경을 보면서 거들어요. 근데 저랑 같이 쳐요 하면서 치는 중에 보니까 애가 한 아저씨를 따라 차에 타요. 그 사람들은 경찰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속 배드민턴을 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다음 날 시 강좌에서 미자는 꽃다발과 시만 놓고 사라집니다. 미자의 딸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엄마를 찾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미자의 시, 아니에스의 노래가 미자의 목소리로 시작되고요. 그렇게 시작한 시가
소녀의 목소리로 이어지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너무 생생해서요.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사실 이 장면 줄인다고 줄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던 말, 여기서 이런 장면 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꾹꾹 누르면서 좀 넘어가긴 했어요. 혹시 어떠세요? 보셨던 우리 아마존님은 인상적인 장면이 있으셨어요? 너무 많았죠. 일단은 영화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135분인가? 근데 135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영화가 느릿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딱 필요한 부분들만 계속 나와줘서 지루한 감은 덜했어요. 인상적인 장면 뭐 몇 가지 생각나는 게 문화센터에 시 강사를 하시는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시인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나중에 찾아보기로는 감독이 실제 강의하는 것처럼 해달라. 근데 그 강의가 보통 되게 재미없고 지루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빠져들었어요. 역할을 맡았던 극중 김용탁 시인. 네. 실제로 김용택 시인님이십니다. 그렇죠. 맨 네. 끝에 이름 한 글자만 바꿔서. 한 글자만 바꿔서. 그 알츠하이머 진단을 주인공이 받는데 이건 이제 영화 외적인 이야기인데 이 윤정희 씨가 실제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서 아마 이 영화 이후로 작품 활동이 없으시다고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그 윤정희 배우가 알츠하이머 벌써 10년째 투병 중이다 하고 가족들이 밝혀요. 10년이라고 하면 이 영화를 찍었을 때도 이미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극중에서 알츠하이머 초기 증세로 진단을 받는데 비슷한 상태였던 걸로 보여요. 감독은 그걸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아마 촬영하면서는 감독님도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하고 그 남편분이신 백건우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서로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촬영에 계속 임했던 것 같아요. 현재 2021년 기준으로는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실 만큼 병세가 좀 악화가 되셨다고 해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영화제 다녀와서 했던 인터뷰가 저는 좀 기억에 났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영화에 복귀를 한 작품이잖아요. 무려 250여 편을 찍은 영화배우인데 이창동 감독님이 나는 80, 90대의 윤정희 배우와도 같이 일하고 싶다. 다시 배우로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매번 생각한다. 그 얘기를 들은 윤정희 배우가 90살의 영화배우를 생각해 주시다니 내가 꿈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영화가 되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역할을 하는 이다윗 배우인가? 네. 너무 진짜 정말 싫어. 등짝을 한 대 치고 싶을 만큼 너무 연기 잘해서 진짜 짜증났어요. 중2병 그 남자 학생 역할을 너무 잘해서 분노가 막 계속 진짜. 영화가 전체로 그러니까 재미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데 그게 막 신나서 재미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되게 화가 나고 이게 주인공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주인공이 점점 곤란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좀 화가 나고 안타까운. 근데 그게 영화가 너무 그걸 묘사를 잘해서 빠져서 봐서 빠져서 몰입하는 재미지 영화 자체는 되게 화나는 영화였어요. 사실 한국 사회를 꼬집는 비판하는 영화인데 너무 아름답게 비판을 해서요 더 아파요. 사실 그 윤정희 배우님이 뽑았던 최고의 장면이라고 하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씬이 있어요. 노래 너무 잘하세요. 노래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랐어. 그것도 아름답게. 진짜 곱게 부르시는데 그 장면이 나 돈 없으니까 기범 아버지가 좀 빌려줘요. 그 얘기를 하러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거든요. 노래방에서 만나요. 근데 정말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아름다운 표정과 제스처로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주인공의 마음을 조금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배우님 개인적으로는 그 곡 제목이 와인글라스래요. 미자의 과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 장면이 유난히 더 마음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미자의 꿈을 보여주는 또 장면이기도 했다고. 그래서 그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원곡을 부른 가수 최윤아 씨라 그러네요. 그분한테 직접 가서 노래를 배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라는 제목이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시라는 단어 안에 이 영화의 구성 모든 것이 들어있다. 네, 첫 번째는
한자로 시, 주검을 의미하는 그 시입니다. 시신 시체할 때. 시신 시체할 때요. 그래서 첫 장면에서 그 죽은 소녀가 물에 이렇게 떠밀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떠내려오면서 시작되는데 글자 시 하나가 박히면서 시작해요. 국제 대회 출품이 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 글자 하나 시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여러 의미를 동시에 보여주고자 한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검을 의미하는 시. 근데 그게 그 죽은 시체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주검을 눈으로 보지만 그 상황을 어른들은 어떻게 했죠? 그냥 빨리 덮고 싶어 했죠. 덮고 싶어 했죠. 그렇게 뭔가 알면서도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감추려고 했던 그 양심이 죽은 상태, 마음이 죽은 상태, 진실이 죽은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을 봤는데 조금 끄덕여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죽은 몸, 주검을 의미하는 시. 두 번째는 그 보는 것 자체, 우리가 뭐 시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처럼요. 볼 시, 자로 쓰는 한자어 시인데요. 미자가 듣는 시 강좌에서 김용탁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알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싶어서 봐야 진짜로 보는 것이다. 시를 쓴다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 진짜를 보는 것, 아름다움을 보는 것, 진실을 보는 것에 대한 얘기는 곳곳에서 계속 던져주고 있는 화두입니다. 미자가 시를 쓰기로 마음먹는다는 것은 대상을 이해하고자 진짜를 보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을 계속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미자가 딴청을 피우듯이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긴 하지만 불현듯 샤워를 하다가 오열을 한다든지 그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겠죠. 오열을 하는 장면, 그리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던 날 그 의사 어깨 너머에 꽃이 있어요. 좋아하는 꽃이라며 동백꽃이라고 이름을 얘기해요. 네. 동백꽃의 꽃말이 고통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아름답게 제가 저 꽃말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의사가 저거 좋아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희진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에 너무 아름다워서 막 구경을 하고 메모를 하고 살구를 주워서 입에 한번 대보고 그런 장면, 그런 것도 뭔가 계속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걸로 보였고요. 근데 그렇게 만나러 간 그 희진의 어머니가 딸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성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떼약볕 아래에서 그냥 살고 있잖아요. 농사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까지도 제대로 보는 것, 지금 현재를 보는 것에 대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매우 일상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는 것이 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뭐 어떤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시험할 때 시자. 예, 저희가 한자로 시험 시자라고 얘기하는 시입니다. 미자는 피해 소녀 희진의 위령 미사에 참석하게 돼요. 맞아요. 극 중에서 그 천주교 신자로 나오죠. 그래서 희진이 그 장례 이후에 위령 미사,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미사를 하게 되는데 극 중 희진의 본명, 세례명이 아네스예요. 그 미사 장면을 둘러보고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이러다가 성당 밖으로 나와서는 성당 밖에 놓여있는 희진의 사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사진을 손자 보라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이게 다 반성할 수 있는,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시험했는데 손자는 거기에 응하지 않죠. 예. 그때 응하지 않은 손자를 보고 미자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위로가 된다면 그거라도 하고 순결을 잃은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공감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다녔던 골목이나 다녔던 장소들을 찾아가고 눈으로 계속 열심히 봅니다. 이 촬영했던 성당은 횡성성당이래요. 강원도에 있는. 횡성. 네.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일어서서 미사를 해야 되는 순간인데 이제 미자는 아마 신자가 아니었던지 뒤에 이제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일어나지? 약간 천주교 신자한테만 보이는. 옆에 애들이 계속 그래서 쳐다봤나? 네 번째 시는
바로잡는 것. 여러분 오를시라고 쓰는 그 시예요. 시비를 가리다, 시정하다, 시시비비. 그렇게 할 때 쓰는 시자입니다. 합의금은 마련이 됐죠. 그러면 해결됐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예. 어른이 고발하면 이 죄에 대해서 다시 물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손주 종욱이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진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싼 음식 사주고 내일 엄마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단단한 표정으로 얘를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이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저는 되게 좀 무섭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바로잡고자 하는 그 미자의 의지가 그 장면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니었나.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게 미자였다는 거 뭐 배드민턴 장면만 보고도 우린 다 알 수 있거든요. 바로잡고 싶었던 할머니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는 시자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미자가 시를 낭독하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미자가 쓴 시죠. 미자와 희진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끝나고 중요한 건 미자의 목소리로 시가 낭독되면서 미자가 살던 동네 그리고 희진이 다니던 학교의 모습, 희진의 집, 몸을 던지려고 가던 길 그리고 몸을 던졌던 그 다리 까지 이렇게 쭉 보여줘요. 사실은 미자의 시선으로 봤던 동네의 풍경들이지만 희진의 시선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리 아래를 쳐다보는 소녀의 뒷모습과 함께 뭔가 알 듯 모를 듯 희진이 미소를 지으며 마치 첫 장면에 출렁이는 강물처럼 뭔가 강물이 출렁이면서 영화가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시의 시선 5가지 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정말 마음에 다 스며드는 영화 같은 시가 있는 정말 시적인 엔딩이었고요. 시의 여백과 색채가 있는 함축성을 지닌 그런 영화였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5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각각 하나하나들이 또 그런 그 영화 안에서 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게 되게 좋네요. 그래서 한글로 그렇게 시를 쓰셨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에 남는 어떤 여운이 이게 뭔데 이렇게 아프지? 이게 어떤 울림인 거지라고 저도 찾아보면서 여러 평론가들이나 어떤 이게 좀 분석한 논문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맞아서라기보다 내가 아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그게 감독이 추구하는 거였고 관객들이 느꼈을 때 이렇게 오래오래 회자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본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날수록 그 대사들 심지어 그 시인님의 강의까지도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 3월에 각본집이 나왔어요. 네. 생각난 것들 몇 개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최고의 그 반전이랄까? 뭔가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 들었던 데가 여중생이 자살한 거를 미자가 알고 그 손자가 같은 학교 여학생이라는 걸 알고 막 물어봐요. 막 너 뭐 아는 거 없어? 뭐 너희 학교 애라던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손자가 성폭행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걸 듣게 되는 순간 저도 같이 보다가 약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나는 거는 저도 그 어렸을 때 한참 그 약간 이렇게 허세나 중2병 같은 게 있을 때 시를 써왔습니다. 그때 막 다이어리에 꽂고 막 그랬었는데 영화 초반에 그 시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들이 잉여로운 걸 한다 약간 그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시인 강사님하고 후배가 이제 술자리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인들이 시는 죽었다, 뭐 죽어간다, 뭐 읽히지도 않을 거고 그게 좀 슬펐어요. 이게 시인들이 설 자리가 그러니까 워낙 즐길 매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없어져 가나 좀 아쉬웠습니다. 점점 뭔가 들여다보는 것, 네. 행간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귀찮아지고 쉽게 가고 그게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데 오히려 요새 SNS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왜 하상욱 시인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SNS에 오히려 짧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물론 뭐 기존의 그 시인들이 그걸 시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또 다른 형태의 시로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느끼기 어렵고 진짜를 보기 어렵다.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도 아는 사람들도 좀 외면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극 중에 미자가 쓴 시 제목이 아녜스의 노래예요. 아녜스라는 성녀의 상징이 순결, 네네. 그쵸. 순결한 처녀 이런 거여서 또 그 안에서도 또 예,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는 희진이 되면서 시가 완성이 됐고 풍경 속에서 그들은 실제로 몸이 사라졌지만 죽은 건 아니다. 시가 남아서 오래오래 계속 살아있을 거다 생각도 좀 들었고 종욱이 같은 경우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잖아요. 실제로는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자와 완벽하게 분리를 하려고 하고 당시에 아무리 우리가 사춘기라고 이해를 해보지만 타락한 인간의 상징처럼 나오죠. 극중에서는. 근데 누구보다 빈자리를 느끼게 될 거예요. 할머니의 빈자리를. 키워준 그쵸. 사람이잖아요. 할머니가 뭐 제일 좋아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걔가 대답해요. 네. 종욱이 입에 밥 들어가는 밥 거. 들어가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투덜댄 거란 말이죠. 근데 희진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할머니가 이제 이 세상에 없게 돼요. 내가 죽인 것은 희진이 아니라 나의 엄마 같은 할머니였다는 걸.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네,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 본다는 거의 진정한 의미는 나같이 여기는 거인 것 같거든요. 본다라는 거에 계속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나처럼 보는 거, 나답게 보는 거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을 볼 때도 타인의 입장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인 거죠. 내가 그처럼 되었을 때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처럼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진짜 참 세상을 사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여러 생각이 조금 교차됐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미자의 시 중에서 일부를 낭독을 하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깊이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간절히 사랑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여름 한낮의 그 오랜 기다림, 아버지의 얼굴 같은 오래된 골목, 수줍어 돌아 앉은 외로운 들국화까지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작은 노랫소리에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햇빛 맑은 아침, 다시 깨어나 부신 눈으로 머리맡에 선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